네, 진짜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미디어 비평 시간인데요. 열린공감TV 미디어 비평 5월 넷째 주.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연이고요. 제 옆으로 김두일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열공. 네. 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네. 여러분들이 읽기 싫어하는 조선일보를 매일매일 읽고 있는 김두일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하죠. 네, 네. 보통 사람 아시잖아요. 그게 네. 있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네,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셔갖고. 네. 속에서 사리가 차오르고 계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진짜 제 별명이 일두법사인데 네. 이러다 정말 이제 부처 해탈의 경지에 올 것 같다라는 이미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러고 네, 있습니다. 매일매일. 네. 아, 그리고 오늘도 네. 박대원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기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기사를 잘 못 쓰니까 네.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하는 기자들 좀 늘어나고 있어요. 순기능이네 이건. 네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알려주고, 예를 들면 뭐 그때 우리 술통령 사진 네. 우리 어제 보도했을 때 그날 윤석열이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준석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뭐 오후 4시에 뭐 미팅이 있었다 이런 네, 얘기도 네. 기자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저 정말 진심으로 얼굴에서 불나신 줄 알고 후 꺼져 이렇게. 네. 아니, 정말 불을 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늘 뭐 술에 빠져 있는 걸로 아, 보입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조금 전에 네. 제가 본 기사는 저 젊은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네. 이게 건배사 할 시간이 어딨냐,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술 먹을 시간도 아까운데 건배사 할 시간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젊은 그 공무원들이 그 코웃음을 친 걸로 보이는데 뭐 그걸 또 웃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어이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금주를 네, 술 좀 그만 추천드리고 드셨으면 싶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열통 터지는 뉴스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것 네네. 같은데, 네. 첫 번째 미디어 비평. 네. 오늘 썸네일 제목이 바이든도 인정한 김건희의 미모. 네. 라고요? 라고. 얘가 중요하네. 네, 라고요? 라고요? 건비어천가에 또 이렇게 네. 또 새로운 버전이네요. 요즘 아주 정말 놀라운 윤비어 건비어 첨가에 대한 것에 거의 뭐 신세계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데일리 기사고요. 바이든도 인정한 김건희 미모, 윤석열 나와 공통점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 이걸 첫 번째로 이제 가져오셨어요, 우리 네. 일두법사님.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상당히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예, 여기 뭐 섹터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김 여사를 처음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냐? 정말 멋진 여성과 결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네. 말했다고 한다. 말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다. 여기 중요하네요. 말했다고 출처가 한다. 중요합니다. 출처가. 네, 또 그 밑에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면.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술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 대표로 활동한 김 여사의 이력을 직접 언급하게 됐다. 네. 김 여사가 어떤 전시를 개최했는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으면서 지난 2015년 김 여사가 전시 기획한 마크로스쿠전에 대해 미국 국립미술관이 한국의 최초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준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했다는 것. 했다는 것. 네. 네. 전원이죠. 네. 네. 그리고 뭐 김 여사 이게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기사의 이제 마지막 대목.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떡밥이죠. 그 다음 거에 대한 떡밥입니다. 네. 김 여사는 이에 화답하듯 22일 한국을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크 로스코전 도록을 선물로 줄 계획이다. 네. 요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아까 그 박태영 기자가 얘기했죠. 네. 네, 근데 제가 저도 약간 이거 스포일을 처음에 제목을 본 다음에 첫 줄에서 사실 좀 빵 터졌어요. 네. 네. 이게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한 게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권지현 기자가 이렇게 직접 뭐 바이든과 김건희가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걸 걸 이렇게 들었다. 듣고서 아니 이렇게 미모를 칭찬했다고 혹은 뭐 아니 들어도 근데 그런 거 안 쓸 것 같아요. 뭐가 그래도 중요해? 설령 그래도 뭐 이제 뭐 그 쓰기 싫은 마음과 무관하게 네. 실제 그게 만약 팩트였어. 그럼 뭐 이제 그건 저널리즘의 뭐 보도 가치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있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내용의 출처는 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에 따르면입니다. 네. 저는 사실 대통령실도 아니고 김 여사 측에 따르면에 더 방점이 있다라고 아, 저는 이렇게 진짜 보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라는 것만 써도 되는데 네. 굳이 김 여사 측이라고 저렇게 쓰는 경우는 제가 저 심리를 아는데 네.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그쵸. 저건 그냥 김건희예요. 그쵸. 네, 네. 김건희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쯤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김건희가 이런 거 기자들한테 좀 흘려라. 네. 이렇게 얘기해서 흘린 정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선배님이 저한테 어우 똘똘하게 생겼네 뭐 이럴 때고 쳐요. 네. 그러면 저를 이렇게 평가하셨으니까 기사 좀 써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 게다가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권지현이 박대영을 취재를 뭐 그렇게 했다고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 뭐 네. 그냥 두 사람은 뭐 기자니까. 네네. 근데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 기자, 전 세계의 거의 뭐 그 초강대국 기자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한가하면 2015년도 코바나 컨텐츠에서 마크 로스코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직접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많나. 지금 이런 거는 정말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저것도 제가 리워드 해드릴게요. 네. 저거는 사실 안 봐도 뻔합니다. 네. 김건희가 네. 사실은 자기가 2015년에 뭐 했다고 막 자랑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뭐 그 바이든이 뭐 이 정도 아마 했지 않을까. 뭐 예, I heard that 뭐 이렇게 네. 뭐 예, 전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 네.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 네. 마치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 저렇게 또 포장을 하고 있는 걸로 거의 뭐 예.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몇 마디 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냥 몇 마디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이걸 또 받아 쓰는 기자나 참. 예를 들어 우리 셋이 있어. 뭐 이제 박대영 기자가 저한테 이제 옆에 권지현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권지현 기자님 되게 뭐 되게 기자로서도 뛰어난데 되게 미모도 출중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아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가 아니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 없잖아. 저는 누가 예쁘다고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엄청 귀엽다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처럼 그러면 이제 제가 오케이 자존감이 오케이라고 뛰어난 얘기하면 사람들. 박대영 기자가 네. 권지현 박대영 기자가 기자가 권지현 기자의 미모 아주 엄청 칭찬을 최고라고 자랑했다라고 또 이제 기자한테 흘리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진짜. 네, 참, 네. 네. 네, 아 민망합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네.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앞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크 로스코전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는지가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은 저녁 만찬 시작에 앞서 뭐 이렇게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선물을 질 바이든 여사를 이제 줬다는 거. 네.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그 앞에 마크 로스코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죠. 네. 그러니까 자기 사업 홍보를 지금 계속 저렇게 공직 그렇게 보이네요. 남편의 그 직업 남편의 그 공직을 활용해서 네. 자기 사업 홍보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적절하죠. 그렇죠. 예. 아니 이렇게 뭐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만났다라고 하면 국민이 더 궁금해할 내용은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네. 근데 원래는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그때 발표하기로는 그 코바나 컨텐츠는 휴업을 하든가 폐업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휴업도 안 하고 폐업도 안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금 박대영 기자 말대로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부적절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와대 열린 음악회에 등장했다면서 네. 이제 청와대는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제 발언한 거 이런 걸 이제 기사로 실었고 이걸 가져오셨네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약간 좀 부적절할 수는 있죠. 이렇게 나서면서 무슨 뭐 근데 이제 뭐 기사로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윤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에 등장한 것 때문에 이걸 그 미디어 비평에 가져온 건 아니다. 물론 뭐 이 자체로도 약간 좀 부적절해 보이는 면은 있으나 네. 그래도 뭐 대통령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면은 네. 한번 영상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 사진 방금 보시니까 조선일보에서조차 열린음악회가 열렸습니다라는 건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방금 보여준 내용은 출처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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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론이 보도 취재를 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팬클럽 회장이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중앙일보에서 따다가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천하의 조중동조차도 이렇게 그 김건희 씨의 팬클럽 회장만도 못한 좀 전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예상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 이게 이제 강신업 변호사라는 분이죠. 근데 네. 이분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 나에게만 사진 보내와. 공개. 자랑이에요? 자랑이죠. 뭐 자랑처럼 자랑. 보이는데 이거 자랑하신 거였구나. 자랑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뭐 좀 그 유력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닐까요? 박대기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별로 안 받고 싶은데 아니, 건지현 기자님은 너무 이제 감정이 솔직하셔. 네. 사실 남의 사진 관심 없어요. 사실 네, 이제 이런 사진은. 이런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요 기자들이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런 경우 같은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엄청 항의를 합니다. 아니에요? 청와대 그 네. 홍보수석한테 왜냐하면 탁현민 사진을 왜 우리한테 먼저 주지 않고 그러니까요. 왜 다른데 외부에 유출하냐 네. 라고 엄청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그 홍보수석실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그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직접 홍보를 했어요. 페북이나 그렇죠. 인스타 네, 같은 맞아요. 데다가 그랬죠. 로 데이터, 그 최초 사진들을 네. 직접 홍보를 했는데 그때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왜 우리에게 먼저 주지 않고 저기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먼저 공개하냐. 그러니까요. 너무 화난다. 왜 페이스북에 먼저 공개를 해서 우리가 네.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냐며 문재인 정부와 마치 언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는 어떤 시그널로 그렇죠. 예시로 그런 걸 들었다고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되게 언론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네. 이러면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화를 그런데 네. 지금 저렇게 팬클럽 사실 저 언론 저 사람은 공식 라인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강신업 누군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잘 모르는 분인데 저런 사람에게 사진을 주고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네. 그거를 마치 이렇게 받아서 쓰면서 네. 제목도 팬클럽 회장으로부터 소스를 받은 것처럼 이런 경우는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팬클럽 회장 정도의 출처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네, 네. 무시합니다.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제목 자체를 아예.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직접 김건희나 청와대로부터 받은 것처럼 네. 거짓말 시킵니다. 아. 요게 이제 기자들이 보통 하는 수법인데 네. 이 제목에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김건희를 거의 윤석열급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근데 지금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후보자 부인이던 시절에 자신은 이제 그냥 그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언론의 활동도 안 하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는데 믿으셨어요 그걸? 저는 안 믿죠. 근데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는 네. 당연히 한번 지켜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서지 못해서 더 안달이 난 것처럼. 근데 그걸 또 직접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게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카페 혹은 뭐 팬클럽 회장 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뭐 나오는 모습도 주로 이제 무슨 옷, 무슨 뭐 슬리퍼, 무슨 뭐 좀 있으면 더 나오겠지만 뭐 헤어스타일 뭐 그런 걸로 계속 하다가 이젠 아예 뭐 이제 별도의 행사 사진까지도 이게 나한테만 사진 보내와 공개. 이런 식으로까지 공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약속했던 것도 전혀 지금 안 지키는 거고 언론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상황 같아요. 아니 아무리 봐도. 근데 저는 이게 왜 기사 제목으로 뽑혀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출처를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라는 정도로 한다는 것은 언론이 그 정도 팬클럽 정도 수준도 지금 대우를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다가 엄청 항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아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까 중앙일보에서는 그 사진들을 차곡히 모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지까지 않았습니까? 네. 야, 스스로. 천하의 조중동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다니 놀랍습니다. 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서 좀
분노하셨을 수 있겠는데 윤석열의 처칠 스타일. 네. 근데 이제 그 부동시로 군면제 받으셨던 분이랑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 군대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죠? 현역 갔다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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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김순덕 씨가 논설위원이죠. 네.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고 나름 정치부 기자로서 이름도 꽤 알려진 분이에요. 좀 알려져 있죠. 네,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게 좀 이분 이 누님께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 정도로 마시간 사실은 칼럼을 쓰진 않았던 분인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좀 심해졌다. 뭐 제목 자체가 이제 김순덕의 도발. 근데 이게 윤석열과 처칠이 비슷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측에 보면 뭐 나치와 타협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처칠과 문정권의 촛불 파시즘과의 타협을 거부한 이거 자체도 일단 깬데 네. 이건 정말 뭐 그 촛불 혁명 자체를 파시즘이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한 것부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여기 지금 표시된 부분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칼럼이라 제가 도저히 이걸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둘이 닮은 부분이 그거예요. 첫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공통점부터 나이차 많고 미모의 아내를 둔 애처가다. 저기도 미모가 빠지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네. 그 김건희 예쁘다고 다 인정해 줍시다. 이제 더 이상 싫어요. 국민들이 저는 난 못하겠어. 왜냐면 언론에서 네. 국민들이 예쁘다고 그 환호성을 지를 때까지 아마 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그냥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이런 기사가 한번 아까 뭐 바이든이 칭찬한 미모. 근데 뭐 이제 김순덕도 뭐 이렇게 인정한 미모가 돼버리면은 정말 할 수 없이 예전 사진들을 또 찾아보잖아요. 성형전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안 좋게 나왔던 사진들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저는 그렇게 처칠의 부인과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그렇게 미모로 갖다 엮는가에 대한 부분 그것도 있고 근데 그 다음 걸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둘째, 불굴의 의지와 불충의 의지. 네, 불굴의 의지가 과연 아니 사법고시를 구수만에 붙은 게 그게 불굴의 의지일까요? 한량 아닌가 한량? 술을 자주 좋아해서. 네. 그냥 뭐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슬렁슬렁 하면서 그게 보통은 20대 전체 신림동의 지방령이 되어서 군대도 안 가고 한 지역에서 무려 13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놀 수 있는 건 그건 집안의 분위기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그쵸. 집이 보통 잘 사는 집.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집안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에 지금 김순덕 씨가 또 약간 디스를 했는데 지금 술을 엄청 좋아하는 건 똑같아요. 저거 약간 디스 같아요. 이거 안 넣을 수가 그냥 약간 인간적인 냄새를 피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지금 이제 술 때문에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열린공감이 이제 그 특종을 낸 전에 쓴 거군요. 쓴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봤으면 아마 이제 요 내용은 쓰죠. 뺐겠죠. 뺐겠죠. 네, 요 내용은 뺐겠죠.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김순덕 논설위원회 한계를 봤어요. 맨 마지막 대목에서. 왜냐? 빨아주려면 적어도 자유신문? 자유일보? 김성애. 자유일보. 예. 네. 평강공주로 비유했던 네, 것처럼 네. 확실하게.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빨아줘야 되는데 이 김순덕 씨는 그래도 그러니까 정규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라서 맨 마지막 대목 이게 저 문장이 맨 마지막 대목인데 하지만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건너뛰는 바람에 발견 못했던 바로 그 점 때문에 크게 실패할 공산도 크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순덕 논설위원 입장에서 윤석열을 굉장히 칭찬을 하다가 알고 봤더니 뭐 가령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예. 가령 뭐 이렇게 탄핵을 당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부적절한 일로 임기를 채우지 불행하게 못하면 불행하게 마치게 되면은 이제 크게 실패를 할 공산도 있다는 식으로 뭔가 빠져나갈 여지를 갖는 거지. 이게 이제 이 기존 언론인들 특유의 이렇게 이제 먹물 묻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장을 잘 보면요.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건너뛰는 바람에 발견 못했던 바로 그 점. 네.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잘못을 뭔가 또 누군가에게 국민이 전가시키는. 모르는 뭔가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이고. 니네가 몰라서 그런데 알고 보면은 좋은 사람인데 니네가 못 보는 거 이 뜻 아닌가요? 이거? 그러면서 네. 그래 나는 다 보고 있어. 뭐 이런 그냥 하나 좀 흘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순덕 논설위원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김성애 씨처럼
자존심 버리시고요. 완벽하게 해야지 그 김건희 씨의 부름을 받아서 청와대에 한번 뭐 비서실에도 한번 가는 거지. 그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는 뒤끝이 가면서 이 사람 부르지 마! 했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부터 네. 미모로 이제 아첨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뒤끝을 그러니까 윤석열은 좀 문제인데 네. 부인은 예뻐. 요게 이제 결론인 걸로. 그렇죠. 네. 네. 아, 참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할까 싶네요. 네. 저게 이제 한 주를 굉장히 강타했던 뉴스입니다. 네. 아, 저 너무 좀 저 사진이 피했어요. 저 사진의 출처가 무려 바이든의 트위터입니다. 네. 바이든의 인스타.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 나오지 않던 거를 바이든이 왜 하필 저 사진을 올렸을까에 대한 의심. 저는 매기는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니 당연히 이제 이게 저런 국기에 대한 경례 예우는 이제 군대 제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군대를 안 가셔서. 네. 제식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제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제 타 국가에 대해서 같이 울릴 때 자기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라 더더욱 조심인데, 국민들의 준칙도 이제 모른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우측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청와대에서 내놓은 어떤 그런 논평에 따라서 뭐 의전상 결례가 아니다. 아니 누가 의전상 결례라고 했어? 상대국에 대한 존중의 의미다. 아, 상대국에 대한 존중의 의미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앞으로 일본 뭐 기시다를 만났을 때 일본 그 국기 앞에도 저렇게 경례를 할 것인지 저는 이제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미국에 대해서만 존중을 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존중을 만약에 경례를 안 하면은 존중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사진을 설명한 글들을 이제 보면 네. 되게 애매하게 예를 들어 미국 국가가 흘러나오는데 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말 우려되는 게 한 몇 년 후에 혹시 네. 이게 잘못 오용이 돼서 이제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모양새가 치러진 것처럼 마치 박병석 국회의장만 만약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 것처럼 네. 저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뭔가 왜곡된 기사가 나오면 어떡하나. 윤석열 네. 오른쪽 뒤에서 서 있는 남성이 네. 한국인으로 보이죠. 네. 저분도 지금 넥타이 옆으로 지금 손이 안 올라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봤을 때 박병석과 공통되게 두 한국인은 지금 손을 안 올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유일하게 저 가운데 있는 여성 미국인으로 보입니다. 저분하고 바이든만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국인으로서는 혼자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걸로 좀 판단돼요. 그래서 저 상황은 미국 성조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네. 맞는데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혹시라도 그런 왜곡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퍼져갔고요. 네. 이제는 저건 완전히 전 세계 저는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중국 언론을 좀 봤는데 중국의 언론과 커뮤니티를 강타하고 있는 뉴스기도 합니다. 저 사진은. 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그러면 다음 사진들을 보면 네. 아, 다음 사진들을 보면은 이게 뭐 방금 청와대에서의 혹은 윤석열 측에서의 해명은 이건 뭐 그 예전상 뭐 잘못된 게 아니고 타 국가에 대한 어떤 뭐 예우의 뜻이다. 네. 그러면은 저기 경례를 보면 다 한 사람만 하고 있네. 자기네 국가가 울릴 때만 저렇게 경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맨 제일 좌측부터 보면 뭐 대처죠. 예, 대처와 레이건인데 대처는 그러면 뭐 미국에 대한 존중을 안 하나? 뭐 좀 보면은 시진핑은 미국에 대한 존중을 안 하나? 뭐 그런 내용들이 딱 보면 후진타고 같은데 다 이렇게 남의 나라들 다 안 하나? 심지어 이명박과 박근혜조차도 그러면은 뭐 타국에 대한 존중을 안 하는 건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뭔가 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좀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에 비해서도 윤석열은 한참 모자르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 경례 해프닝의 핵심이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국격이랑도 또 연관이 네. 되는 거잖아요. 이럴 네. 때는 또 이렇게 자국을 조금 뭔가 이렇게 그래도 감싸는 기사를 써야 하는 건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너무 대통령이 저런 고민되는 것 같아요. 순간에는 그냥 네. 그 약간 실수로 그냥 그 판단 미스로 이렇게 올린 걸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좋을 텐데 이게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또 손을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대통령은 뭐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그 경의를 그 애국심을 보이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심을 보이는 그래서 너무 투머치 네. 그러니까 과공불례라 그러죠. 그렇죠. 예의가 지나치다는 그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실없는 사람처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만약에 경례를 하게 되면 다른 한국인들도 다른 한국 강요들이나 뭐 군인들도 같이 경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 얼마나 상황이 좀 웃길까라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좀 들어요. 네. 특히나 이제 일본 만약에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일장기 일본 국가가 울리고 있는데 그 기미가요가 같이 울리면서 일장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경례하고 있는 모습 보면 이건 완전히 정말 피가 거꾸로 쏟아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심각해지죠. 그때도 아마 저 우리 언론이 뭐 예의상 올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언론도 같이 이제 몰매를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까지는 뭐 이해를 조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은 좀 다를 겁니다. 아유, 참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가져오신 거는 한국경제 기사고요. 다음부터 보고서는 들고 오지 마세요. 장관들이 달라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네요. 우리는 장관들이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여기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원희룡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 들고 오지만 사진도 하필 또 딱 원희룡이 나왔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제 원희룡 장관 입에서 만약에 보고서 들고 오지 마라. 그러면 나는 나 보고받기 싫으니까 나 일하기 싫으니까 사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보고만 받을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거를 뭐 의전을 최소화하는 주문들의 장관들 그러면서 업무 효율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조직 문화는 뭐 IT 기업처럼 바꾸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데 의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과거에 제주도에서 썼던 어떤 업무 추진비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참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앞뒤가 다른 느낌이 든다라는 뭐 생각이 좀 되게 많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그 윤비어 첨가, 검비어 첨가에 이어서 이제 윤석열이 임명한 이 장관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속칭이 이렇게 좀 그 띄워주는 기사들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네. 한국 경제네요, 그죠? 네. 네. 계속 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림머리로 등장한 김건희 여사. 네. 울림머리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옆에 있죠. 이렇게 있죠. 뭐 저 사진 중에 뭔가 이상한 사진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마지막 사진은 왜 넣으셨습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울림머리. 올림머리네요. 울림머리니까. 네. 울림머리이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울림머리를 지금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특정한 의도 없이, 네. 편집의 의도 없이 그렇게 올린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저 이제 본인의 손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유경수, 박근혜, 그러니까 뭐 그 시절을 이제 회귀하는 사람들을 좀 뭔가 지지율이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워낙 김건희 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뭐 계속 뭐 미모에 대한 칭송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평강공주 얘기하면서 뭐 계속 미모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울림머리까지 등장을 하는 것은 정말 언론에서 피해 실드를 치는 수준이 아닌가, 피해 실드를 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정말 뭐 배우 같은 분들도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예뻐도 그런 얘기만 들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시대요. 왜냐하면 연기력으로 승부 받고 싶잖아요. 자기 연기력으로. 자기 직업으로. 저도 물론 제 입으로 늘 제가 귀엽다 네. 이러지만 제가 귀여운 걸로만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네. 근데 영부인이고 그런데 뭔가 계속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외모로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 권지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권지현 기자님이 혹시 외모로 많이 화제가 되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뭐 구입한 것부터 제가 우리가 어릴 전혀 적에 그렇지 읽었던 그 제 외모에 늘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거적대기를 입고 다녀도. 동화에 보면은 그 백설공주에 보면은 백설공주의 그 계모, 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매일매일 물어보죠. 매일 확인하는 거죠. 네. 거울은 매일 아마 우리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만 이제 백설공주가 많이 크니까 네. 뭐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다가 이제 거울이 네. 이제 혼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깨진 게 다행이지. 네. 이렇게 온 국민이 예쁘다고 찬양할 때까지 네. 언론은 계속 기사를 쓸 겁니다. 네.
갑자기 고민이 되네. 예쁘다고 해줘야 되나? 나는 갑자기 고민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벌써 네. 취임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으니까 아, 그럼 열린 공감에서 한번 해줄까요? 그러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럼 끝나나? 옛다 이러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나를 좀 네. 네. 아, 네.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잠깐. 네네. 네. 계륵이 문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예. 윤석열 대통령 미타임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선정이 됐다고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기사 많이 났죠. 네. 네. 날짜도 이제 23일 날 나와서 뭐 거의 모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놀라웠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기사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네. 헤드라인에 굉장히 좀 방점이 찍혔던 측면들이 많아요.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의아하긴 했죠. 도대체 타임지가 나름 그래도 이렇게 꽤 정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다니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요 설명 혹시 보셨나요? 타임지가? 그래서 제가 네. 부담장이 나오죠. 원문을 뒤져보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원문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장 영향력 인물로 선정된 특히나 이제 어떤 리더십 정치인들 중에서는 누가 있는가? 리더 중에서는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한번 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 나옵니다. 네. 우측에 보면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젤렌스키. 그다음에 푸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젤렌스키와 푸틴을 보는 순간 네. 저는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좋은 쪽의 영향력이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단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나쁜 쪽의 영향력을 세계에 그렇죠.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으니까.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네네. 타임지는 그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지금 추천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시진핑.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작살났죠. 물가가 굉장히 초상승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지금 아주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은 2022년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러시아 간의 어떤 전쟁 물론 이제 푸틴이 침공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 어그로를 좀 끌었죠, 속칭.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역할로 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밑에 또 뭐 시진핑 옆에 있는 뭐 케빈 메카시라는 사람도 좀 뭐 옛날 그 메카시즘 할 때 메카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지금 이제 공화당에 이제 이제 아주 이제 영향력 있는 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이제 가장 측근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워낙 바이든이 인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화당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상당 부분 이제 우세가 나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래서 이제 각 공화당 우세 지역에 서로 간에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사람 꽂아놓기 위한 뭐 등등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 메카시가 이제 트럼프의 이제 최측근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럼 사실 트럼프가 다시 재소환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기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좋은 의미랑만 볼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또 확인되네요. 네. 그래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가에 대한 좀 디테일한 기사, 원문과 뭐 좀 개발세발 해석을 한 것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좌측에 있는 게 원문입니다. 뭐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별로 길지도 않고, 우측은 제가 좀 뭐 해석 부분을 좀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해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미국 관리들이 뭐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이게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데 그 다음 문장이 되게 재밌어요. 한국의 새 대통령이자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윤석열 전 검사. 여기 보면은 포머 프로서큐터라 그래서 진짜 전 검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도전에 나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은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더 큰 포용을 추진했던 전임자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선제 타격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에 비핵화를 하면 좀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하겠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하면서 두 번째 디스를 한 겁니다. 네. 세 번째 문장에도 역시 또 디스가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과의 더 긴밀한 협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이는 한국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디스죠. 네 번째 문장이 가장 좀 그 미국 요즘 특히나 이제 뭐 PC주의 혹은 뭐 LGBTQ라고 하죠.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일컬어서 뭐라고 나왔냐면 저기 중간에 보면 포퓰리스트 지도자. 네, 포퓰리스트. 예, 포퓰리스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선동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진짜 정확한 표현이지만 왠지 좀 화가 나면서 그러니까 되게 진실이다 화가 나면서 아프면서 좀 웃기는 되게 특이한 어떤 감정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를 얻기 위해 안티 페미니스트 표현을 무기화함으로써 분열에 불을 붙인 캠페인을 했었다라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뭐 55%밖에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굉장히 이제 마지막까지 디스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의 문장을 다 합쳐보면은 타임지에서 각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뭐 좋은 관점에서 평가를 한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사 이제 권지현 기자도 기자시지만 취재 대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임지의 기자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약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저런 태도와 시각을 볼 수가 없는 건지. 그러게요. 그게 제일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대통령을 평가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저런 객관적으로 뭐 이런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저런 건 사실 기자들이 굳이 쓰지 않아도 사실 알만한 사실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타임이 있는 기자는 저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네. 거리를 두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윤석열과 한 몸이에요. 한 몸. 같이 바이든도 칭찬한 미모. 네. 같은 시각입니다. 거기서 김건희하고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이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술 취한 얼굴도 안 보이고, 네. 저런 가식적이고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도 안 보이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뭐 얼평, 네. 뭐 얼굴에 대한 평가를 얼평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다가 성형했다고 매기만 하면 비난을 하다가. 또 저렇게 미모에 대해서 유난히 집착하는 저런 모습들은 그러니까요.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은 제발 권력을 찬양하거나 비판하라는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거리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거리를 좀 둬라. 한 걸음만 좀 떨어져서 보도록 해주십시오. 한 걸음만. 아니, 네. 그리고 핵심을 좀 놓치지 않고 좀 이상한 신변잡기식으로만 좀 안 써도 좀 정화가 많이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네. 계속 볼까요? 네. 타임지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이제 타임지에서는 항상 좋은 쪽에 영향력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건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왔을 때 두 개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좌측에는 문재인 대통령 더 네고시에이터라고 이제 그 표지에 붙어 있고 우측 박근혜 대통령은 스트롱맨의 딸. 여기서 스트롱맨은 사실 독재자, 뭐 딕테이션이랑 딕테이터랑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실 그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야 타임지는 어떻게 아까 그게 지금 뭐 권지현 기자가 말씀하신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저렇게 이제 여과 없이 쓸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외신을 통해서만 저런 객관적 관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네. 미데일리 기사고요. 네, 윤석열 바이든 삼성전자 공장에서 기술 동맹을 한 목소리로 냈다. 네. 이런 기사네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 네. 직전에 이제 삼성 공장을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술 동맹, 반도체 동맹, 혹은 기술 동맹이라는 어떤 찬양성 기사들이 쭉 나왔습니다. 쭉. 근데 사실 저 기사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요? 그 부분들을 뒤에서 이제 설명을 곧 할 겁니다. 네. 자,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삼성이 뭐 한 450조, 네. 아까 450달러 정도를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명운을 걸고 오늘 아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던 기사는 이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은 죽을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한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 거대 기업도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170억 달러를 그 텍사스 오스틴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뭐 저 뒷부분에 이제 미디어 브리핑 시간에 제가 또 조금 더 이렇게 그 현재 뭐 반도체 전쟁과 그다음에 한국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브리핑을 할 텐데 네. 이걸 보면은 여기 그 빨갛게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에 보면 네. 아이고. 미국에서 TSMC 인텔과 한판 승부를 하겠다는 포석이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라고 하는 대만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요. 네. 인텔은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1등도 아닌 미국 회사도 아닌 삼성이 사실은 이 지금 미국의 그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득을 아주 득이 될 유리하다고만 게 볼 수 없는 뭐 득도 있겠지만 사실 더 이렇게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사실 지적을 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삼성의 주주라고 하면 이 투자에 대해서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뒤에 기사를 한번 보면 요건 아이러니하게도 좀 예전 기사예요. 자, 예전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한참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한국 반도체가 약 4조 원 가까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게 몇 년도 기사인가요? 이게 작년도 2021년도 기사입니다. 네네. 2021년도 하반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뭐 그래프로 굉장히 잘 표시를 했죠. 중국의 지금 반도체 수출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40%가 넘어가요. 네. 40%가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홍콩까지 포함하고 나면 60%에 육박하는 수준. 그러니까 1, 2위가 다 지금 이제 중국이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네. 근데 이번에 맺은 모든 어떤 정상회담의 성과는 다 중국과 대상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맹에 한국이 지금 맨 앞장을 서는 격이 됐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기타 다른 뭐 군사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선 당장 중국과 홍콩이 저 반도체 관련해 갖고 수출을 끊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60% 가까이 되는 이 삼성전자 혹은 뭐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것들이 피해가 생겼을 때 이미 2021년도에 단순한 관세 전쟁만 갖고도 그런 피해를 예상했는데 왜 지금은 저런 그때 썼던 기사들은 다 사라지고 뭐 기술 동맹,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받는 게 무엇인지는 제가 지금 아무리 봐도 없더라 네. 라는 것을 제가 대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계속. 네, 뭐 요것도 뭐 말씀드리면 그 흔히 말하는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 소재, 부품, 그다음에 장비.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와 기타 첨단 사업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부장의 가장 중요한 수입 품목의 지금 80%가 중국이에요. 중국 가장 월등하게 많은 게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때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 때문에 무역 전쟁 벌어졌을 때도 당장 뭐 난리가 날 것처럼 막 그랬던 언론이 중국과 만약에 그런 지금 이런 통상 마찰이나 이슈가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전 너무너무 궁금한데 한국의 그 어떤 경제 관료도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평론가도 그 어떤 언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너무나 희한하다. 도대체 언론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또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경제지들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지적을 하고 분석해주지 않아요. 경제지들은 조금 이제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죠. 네. 왜냐하면 주수입원이 기업들로부터의 광고나 아니면은 뭐 좀 광고주들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요. 사업 이권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지들이 이제 번창하는 이유도 망하지 않고 네. 번창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죠. 네. 이거는 정치 전문 네. 제 폴리티코 기사를 좀 가져오셨어요. 폴리티코 저는 잘 몰랐던 매체인데 네. 많이 확실히 기자분들이 다 아시는구나. 저는 이제
좀 뒤져보다 보니까 이 폴리티코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정치 매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 기사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은 네. 이제 바이든이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 폴리티코의 기사는 여기 뭐 보면 이제 웨스트윙 플레이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웨스트윙은 뭐 아시겠지만 백악관의 그 대통령과 그 비서들의 어떤 집무실을 웨스트윙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 안에서 온갖 정치적인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야기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미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됐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좌측 하단에 보면은 여기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뭐 해외 순방에 있어서 가장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은 당연히 뭐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자신이다.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뭐 찰리 프롬스타인이라는 사람이죠. 아마 뭐 저도 처음 듣고 두 분도 처음 듣는 분일 처음 거예요. 듣습니다. 네. 보니까 그 찰리 프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비서로서 어떤 뭐 이렇게 외교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냥 사소한 일에 갈등들이 생겼을 때 뭐 탁현민 내지는 뭐 홍보수석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기사를 보면 이게 그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뭐 국민관이죠. 이 국민관에서 여기 뭐 여기도 피플하우스라고 나왔네요. 네. 국민관에서 이제 오직 삼성폰만 갖고 들어와라. 다른 폰은 불허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여기 미국 기자들이랑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여기 뭐 미국의 그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여기 아이폰. largely on iPhone cloud. 아이폰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저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예. 근데 뭐 그걸 그 찰리 그 프롬스타인이 나서갖고서 해결해줬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날이 그 저기 삼성 반도체를 갔다 온 다음 날이에요. 사실은 삼성전자와의 어떤 엄청난 협력 무슨 뭐 그런 걸 공장도 가서 뭐 원더풀 반도체 우리 기술 동맹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대놓고 사실은 그 삼성을 매기는 거가 나오는 걸 보고서 야 이게 뭐 진정한 동맹이라면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네, 이런 폴리티코의 또 기사를 외신을 하나 긁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네. 이제 국제적인 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네. 창피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이제 네. 앞으로 더 외신을 더 자주 봐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MB 정부 때도 네. 그 외신을 꼬박꼬박 챙겨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 네. 좀 브리핑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앞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런 건가요? 네. 근데 벌써 시간이. 네, 오늘 이제 브리핑은 이제 우리 이제 권지현 기자님이 하나 또 굉장히 흥미로운 취재를 하나 해오셨고 또 흥미로울 것까지는 없고 뭐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네.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네. 짚어보려고. 네네네. 제가요 네.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TBS에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기자였어요? 그 시절에 제가 거기서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었고. 권 기자님 지금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시구나. 저는 아유, 좀 몰랐어요. 불평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미 기자셨구나. 몰랐어요. 제가 그 취재 리포터로 라디오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온갖 시정 취재를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딱 그때 그것만 기억하지 그 시기를 지나면 전 정말 백지처럼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정말 고생했던 거는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때 오세훈 시장의 마크맨이셨나요? 어쨌든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TBS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죠. 안 할 수가 없는. 네,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시정 취재처럼 보이지 않게 할까가 저의 고민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TBS를 또 뭔가 교육방송으로 만드는 구상 중이다, 뭐 이런 발언을 네, 하시고, 네. TBS를 계속 흔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을 거쳐본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김어준 씨에게 교통방송이나 진행하라고 했어요. 교통정보나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상상이 안 간다. 네, 그러더니 진행하는 거? 근데 이제는 그러더니 교통정보의 그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좀 폄하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듣기로는 교통 리포터들이 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또 교통정보가 중요해졌잖아요. 중요해졌죠. 중요해졌는데. 저희가 열린 공감에서도 교통방송.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런 시점에 또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도 뒤집고 뭔가 앞뒤 안 맞게 또 교육방송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일단 제가 좀 뭐 내부의 사람들도 좀 통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뭐 저희 평화나무 뉴스로 좀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먼저 보고 와서 좀 네. 얘기를 네, 그렇죠. 영상을 한번 본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번 네네. 틀어주세요. 기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뭐 교육 기능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뭐 이 티맵이라든가 이런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죠. 네.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TBS 교육방송 전환 구상 발언에 TBS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과거 서울시 사업소 시절의 TBS가 아닌 엄연히 독립적인 미디어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오 후보가 지속적으로 TBS 흔들기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고 또 시작이구나. 지금 눈에 가시가 김어준을 쫓아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를 남의 집안일에 미디어를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난 10년 전으로 돌아갈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땡 틀면은 물청소하는 뉴스 나오고 이제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또 극동방송 청취율 되는 거지 뭐 이제. 에휴. 오 후보의 발언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평화나무는 오 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언론노조는 26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오 후보의 방송 장악 시도와 언론관을 규탄했습니다.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선거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무섭게 TBS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기간에는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55억의 출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방송이랍니다. TBS 대상부다 진짜 분노하라. 언론인의 도둑이라는 주제는 사과하라. 한편 오세훈 후보 캠프는 현재 프레스센터에 선거 사무소를 두고 건물 외관에는 초대형 홍보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프레스센터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관광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대거 모여있는 한국 언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건물입니다. 언론의 공공자산으로 여겨지는 상징적인 건물을 임대해 줌으로써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내걸리게 한 서울신문을 향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3번 정도 사례가 있었고요. 나경원 선거 캠프도 있었고, 네.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도 저번에 할 때도 여기서 선거 캠프 했었죠. 그때도 좀 국힘 쪽. 근데 우리가 정치에 의도가 없다는 이유가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는 요청이 없었어요. 거기에 거는 게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또 요청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그까지는 제가 뭐 추론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요청이 들어왔고요. 근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례가 있었고요. 3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근거도 없었고. 아니 과거에도 사례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런 걸 결정할 때 그냥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보고 절차 다 거쳐서 당연히 하는 거. 사장님까지? 네, 다 보고가 되겠죠. 근데 의견을 제가 거부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보고를 하겠죠. 아니 내주는 사람이 우리는 싫다 그러면 그만이죠. 그게 뭐. 또 다른 이제 차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했는데 왜 안 되냐. 혹시 이제 서울시장 되고 나면 조금 불이익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하신 걸까요? 아니요, 전혀.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수막. 그건 정말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좀. 그럼 저희 같은 곳에서도 혹시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걸어주시나요? 아니요, 현수막은 그렇게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드린 거. 이거 앞으로 그러면은 서울신문이랑 선거사무소 계약하려고 경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까지는 제가. 서울신문이 이걸로 장사한다는 얘기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코바코나 언론재단이 반대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밑으로 다 한 거죠. 5개 광고 할 때 이게 사이즈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 보죠? 원래? 있는데 사이즈 그리고 5개 광고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우선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에 보니까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통제할 수 있는 사이즈가. 그리고 일반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업체들은 저희가 이렇게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달았던 게 월드컵 축구할 때 뭐 이럴 때는 달아줄 수 있는데 이게 선거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신문을 구매하고 이 신문들을 통반장에게 지급합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부터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배포하기 시작한 이른바 개도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개도지의 형태로 배포되는 신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이 바로 서울신문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와 서울신문 간의 이해관계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 더구나 지난해 호방건설이 대주주가 된 서울신문이 더욱 자본에 굴종하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오세훈 후보의 언론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네. 네, 서울신문 얘기까지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아, 현수막이 걸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현상에서 왜 저기에 현수막이 걸렸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짚은 리포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서울신문 관계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밑으로 달았어요. 그러죠. 네. 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건물이 서울신문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11층까지. 그렇죠. 그렇죠. 반 나눠서 쓰기 때문에 네. 위쪽으로는 또 다른 쪽에서 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코바코하고 언론재단 이런 데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 나옵니다. 선거사무소 바로 앞이 그 언론중재위원회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언론중재 간판이 있죠. 그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마 12층인가 뭐 12층, 12층인데 11층이 아마 사무실로 쓰나 아마 네네.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되게 좀 화나실 것 같아요. 거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선거사무소면. 네, 그렇고 뭐 교통방송도 그렇고 지금 서울신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TBS죠. 지금은 TBS도 그렇고 되게 뭔가 지금 언론들이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그러니까 후보자처럼 뭔가 이렇게 흔들기를 하면 지금 이게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우려가 되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프레스센터 가보니까 그 앞에 예전에 왜 2014년인도인가요? 그 왜 오세훈 후보에 대한 그 비판적인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었다가 파면되신 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분이 뭐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네. 네. 김땡땡 네네. 분이신데 네, 그분이 6개월 동안 지금 그 천막 농성을 하고 계세요. 이제 복직 투쟁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앞에서? 건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렇게 계시길래 이렇게 인사드리고 한 40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 출입 기자 중에서는 여태 한 명도 인터뷰를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출입 기자들. 이유는 서울시 뭐라고 출입. 보세요? 눈치 보는 거죠. 뭐 그냥 조금 전에 이제 개도지도 보셨잖아요. 저거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언론사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언론사의 뭐 각종 광고 협찬, 네. 그리고 각종 혜택들이 즐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입 기자들이 사실은 상주하면서 기사도 쓰고 하지만 사실 이제 영업사원 역할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한 매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제 의존을 많이 하죠. 재정적으로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저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했을 때는 당장 이제 불이익이 경제적으로 올 수 있으니.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이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은 광고가 그렇죠. 떨어지죠. 네네. 그러다 보면 지자체만이 정부와 지자체만이 안정적으로 가장 힘 있는 광고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 그렇게 좀 연결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너무 안타까운데 참 그 오세훈 후보 시절에 제가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진짜 황당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취재 현장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진짜 너무 고생했던 게 이제 남산 르네상스랑 한강 르네상스 취재였었거든요. 제가 그 취재를 다 한 다음에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괜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뭔가 영빨이 튀어나서 영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검증 기사가 좀 기자분들이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시 전문가라고 프레임을 내걸고 계시는데 본인이 과거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 한 후에 사실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적자에 빠져서 거의 뭐 정말 많은 재정난 때문에 그때 막 TF도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재정 바닥난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기억하신다면 사실 서울 전문가라는 얘기는 좀 하기 힘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그 청계천에 있던 그 상인들을
대거 그렇죠. 이제 그때 갔던 게 이제 동대문으로 그때 갔었고 동대문 예. 시장하고 동대문 운동장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쫓기듯이 갔던 분들이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는 또 풍물시장으로 또 가고 그렇죠. 이런 어떤 계속해서 뭔가 없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퇴출되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런 세상이 또 올까 봐. 왜냐하면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굉장히 예쁘고 잘 단정하고 뭔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좀 더 발붙일 곳은 없어지는 서울이 될까 봐.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화려한,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건데 저는 화려한 서울보다는 되게 정이 넘치는 서울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런 어떤 서울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시장님을 좀 저는 꿈꿔보고요. 네. 그런 서울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예전에 TBS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나운서가 교통 대란이라고 멘트를 친 거예요. 네. 본부장님께서 네. 스튜디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있는 TBS에서 서울시에서는 교통 대란이란 있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교통 대란입니다.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대란이요 대란. 네.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때 다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께서는 좀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의 역할이나 이런 걸 언론관을 좀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분명히 본인의 강점도 있으실 텐데 제발 그러니까 그 파면되셨던 공무원분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도 그분이 SNS에 글 쓰셨던 것 중에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분이 겪어보시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두 분의 확연한 차이가 소통이라는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물론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을 거다. 근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소통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다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제발 후보님께서는 언론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론들도 제발 무슨 뭐 김치찌개 끓여주고 막 이런 게 소통이라고 보시지 말고 좀 정말 정직하게 본대로 제대로 좀 핵심을 짚어서 써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다. 그게 국민과의 소통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게 검 기자님이 이제 취재해 오신 거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을 그렇게 김세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네, 원래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제일 잘한다고 주장하는 게 소통인데, 네. 이명박이 뭐 정직이 가언이고 뭐 다 보통 없는 것들을 다 잘한다고 주장을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저는 귀엽다고 얘기하는 게. 네. 오늘 뭐 귀엽다는 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많이 미시네 이제. 네,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때 최영민 감독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명박 가온이 정직인 거나 비슷한 거다. 뼈를 때리셨는데 생각이 나네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네.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가 좀 안 되네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가 이제 준비한 브리핑인데요. 네. 그 이번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그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 핵심을 한번 제가 그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을 다 하나 모아서 네. 그 속에 담겨 있는 함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단독 회담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같은 참모들과 강요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했고요. 반면에 이제 기시다와는 단독회담도 진행을 했었죠. 뭐 그런 면에서도 일단 한국과 일본의 이제 차별 대우가 있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사진도 사진이지만 저 밑에 제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정상회담에 참석한 사람들,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한번 해주시면, 네. 밑에 글씨요. 아이고, 네. 자, 자, 너무 작아요. 네, 좀 조금만 이제 해주시면. 한국 측에 참석한 강요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네. 또 그 옆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그리고 뭐 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최상목 경제수석. 그리고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그래서
다시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면 그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외교의 경제에 관련된 강요 내지는 참모가 무려 4명이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를 보면 저는 이번 그 바이든이 지금 한국에 방문을 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쭉 언급을 한 사람 중에서 보통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안보잖아요. 안보죠, 안보와 그쵸. 외교잖아요. 네. 안보와 외교 문제는 대충 뭐 대체로 이제 북핵 문제, 북한과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에 그러면 빠져 있는 사람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경제수석이 둘 다 들어갔고 심지어 뭐 그 경제부총리까지 들어가 있다.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이든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나 외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이 걷어가야 될 경제적 이익에만 완벽하게 관심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저 사진을 보고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리하시네요, 그래도. 네. 예.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시죠. 네. 네. 중앙일보의 기사인데 네. 제목 원래 의도했던 제목은 그게 아니나 이제 이렇게 얼떨결에 본심을 얘기했어요. 중앙일보에서. 네. 윤석열은 그러니까 한미의 어떤 외교를 다루는 관점에서 윤석열은 성결제, 네. 문재인은 외상.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그 외교라는 것은 자국 이익주의잖아요. 네. 철저한 자국 실리주의, 자국 이익주의라는 게 외교를 잘하는 건데 성결체를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외상을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얼떨결에 그 중앙일보에서 윤석열을 매기는 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측에 있는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여기 이제 뭐 IPEF를 참여, 사드 기지 정상화 나선 윤, 요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네. 자, 요 밑에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 이 같은 성격의 연합체, 뭐 이제 이게 IPEF입니다. IPEF에 네. 한국이 원년 멤버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하지만 특히 그간 미중 경쟁 국면에서 모호한 태도를 일관했던 한국의 IPEF 참여는 미국 입장에서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충족하는 결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지금 대중 통상 관계나 특히 반도체 지금 수출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죠.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지적을 안 하고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되게 좋은 거다. 아니 미국은 되게 좋죠. 좋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네. 자, 그 다음 걸 한번 또 보시죠. 네. 박진 외교부 장관. 중국 IPEF 참여 한국이 유도할 수 있다. 전 이걸 보고서 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 화가 나면서 웃기더라. 이게 IPEF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중국 경제 블록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한국이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건가? 그거는 뭐냐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 저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 박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니, 근데 앞에 그 네. 수사 얘기하신 거는 안 하는 거고, 네. 이건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확연히 다르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요. 뭐 중국이 참여하는 걸 한국이 주도한다는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정말 아니, 이거는 바보로 만든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도 싫어할 거고, 네. 누가, 지난번에도 말 잘못해가가지고 되게 네. 구설수에 올렸잖아요. 네네네. 많죠. 뭐 그냥 이분이 좀 외교에 대해서 뭐 푸틴 대통령 축하하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크롱 대선을 축하한다고 했는데 푸틴 맞아요. 대통령 푸틴 축하하고요. 얘기했었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정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만들었죠. 그거를 또 언론이 또 이렇게 그게 뭐 그냥 말했다고 따옴표 달아서 이렇게 쓰는 것도 참 조금 그렇죠. 이것도 예를 들면 그 있어라고 발음하면 뭐 정말 뭐 이런 거라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야, 그게 말이 돼? 제목의 뭐 이런 거라도 묘미가 있죠. 그렇죠. 말이 돼?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썸네일이 오늘 바이든도 인정한 김건희의 미모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게 하나 필요한 거죠.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라고요. 뭐 이렇게. 네, 라고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참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좀 많이 유감스럽죠. 제목을 또 너무 길게 쓰면 네. 좀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한자라도 줄이려고 너무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 그런 걸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저도 맨날 제목 줄이느라 힘들거든요. 네. 네. 그 다음 걸 한번 더 네. 보죠.
네, 이해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쿼드. 이거 쿼드 가입은 뭐 쿼드는 쉽게 얘기해서 중국과의 군사 전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인 동맹입니다. 그쵸. 여기를 미국, 가입한 것은 일본, 호주 또한 인도. 그래서 이 네 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나라 네 군데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경계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여기에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자 시절 우리 쿼드 가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문제는 쿼드를 가입한다고 그렇게 희망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어요, 또. 이게 뭐냐면 아까 그 IPEF의 경우는 경제적인 봉쇄를 위한 거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기는 가입을 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경제 통상적인 어떤 좀 뭔가 보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북한과 중국과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게 돼야 되는 경우 중국이랑 우리랑 그럼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쿼드에 우리가 가입이 됐으면 다 같은 뭐 미국, 일본, 호주 뭐 인도가 같이 우리랑 동맹국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우린 그거는 안 돼. 너희를 어떤 뭐 군사 전략적으로는 우리는 안 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같이 우리 편이 돼갖고서 일단 해야 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을 만든 게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보고 있으면 정말 아주 답답하죠. 안 돼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안 돼.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요즘 아주 아재기 근데 출중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걸 한번 더 보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략적으로 뭐 그 파편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정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트위터에서 올라온 손으로 써서 그린 거를 저희가 직접 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만든 그래프라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트위터에 어떤 누군가 손으로 써서 올린 것을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게 보면 큰 이렇게 뭐 색깔 원으로 뭐 올림픽 오륜기가 아니고요. 보면은 각각의 이제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세안, IPEF, 쿼드, 그 다음에 RCEF라고 이렇게 큰 4개의 원이 있죠. 그래서 그 아세안은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뭐 경제적 블록, 어떤 뭐 정치 경제적인 블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IPEF는 인도 퍼시픽 뭐 이코노믹 뭐 프레임워크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태 지역에 인도와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뭐 경제적 연합체의 성격인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저 밑에 있는 RCEF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제 그 서플라이 체인의 블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쿼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미국, 뭐 호주, 일본이 만든 군사 전략적인 동맹체고. 그러면 각각의 교집함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아세안은 다 그냥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IPEF에 지금 현재 기본국으로 확정이 된 게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이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IPEF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아세안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여기 또 이제 IPEF에 지금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목표이고요. 뭐 쿼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들이고. 근데 희한한 거는 이 RCEF는 이제 중국이 주도가 돼서 만든 경제적 어떤 협의체 블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국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도 들어가 있고 원래 호주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이가 아주 나빠지기 전에 이제 구성이 돼 갖고서 뭐 여기 뭐 뉴질랜드도 들어가 있고 한국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IPEF와 이 RCEF는 전혀 그 상반된 서로 간에 이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 뭐 일본, 호주. 근데 뭐 일본과 호주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중국과 워낙 사이가 안 좋았고 이미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부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 니네 나라의 그 통상의 어떤 뭐 무역의 25%를 수출에 지금 우리가 다 기여를 해주고 있고 반도체도 그렇게 60%를 해주고 있는데 니네가 우리를 쳐? 라는 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길까? 라는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총알바지로 지금 우리를 보낸 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미국과 윤석열 정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중립 외교를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이고 이제 한 3주 지난 것 같은데 3주 만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는데 윤석열의 외교는
3주 만에 이렇게 박살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저는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봤던 전에 이제 그 총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걸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뜬금없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에 가서 나온 것은 바이든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라는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네. 이건 그 전날 뭐 한국은 사실은 다 뭐 그 지금 모든 그 삼성이 지금 170억 달러, 20조 지금 공장 짓는다고 하죠, 미국에. 그리고 이쪽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뭐 50억 달러 또 거기 이제 미국에 또 자동차 공장 짓는다고 했어요. 엄청 퍼주고 있는데 얻은 건 하나도 없는데 정작 바이든은 그렇게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이건 대놓고 한국을 욕보이는 거죠. 한국과 네. 일본의 관계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일본을 상임이사국 안보리에 그걸 지지할 수가 있는가. 물론 저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 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5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아마 지금 바이든이 얘기한 것은 여기서 러시아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일본을 앉혀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5개의 나라가 다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걸 찬성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치적 수사인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우측의 프레시안 기사에 나와 있지만 반대를 해야죠. 이건 정말 우리의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건데 그 한국과 일본의 한일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굴욕 외교 중에서도 이 정도 굴욕 외교를, 그러니까 뭐 미국에 대해서야 좀 우리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일본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인 입장을 당해야 되는가 다시?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깝깝하다. 네. 그럼 이럴 때 언론들은 어떤 기사를 좀 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그 결과하고 일본 결과하고 같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득실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네. 좀 보는 눈도 필요하고 또 언론이 저렇게 어떤 윤석열 정부가 실수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꼬집어주지 못하면은 저 관료들 습성상 언론에 특별히 문제제기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잘한 줄 압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고 별 지적이 없으면은 그냥 다 지나가는 일처럼 해서 국익에 대해서 전혀 국익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잘한 줄 알고 넘어갈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도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면 외교 문제고 이러면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그럼요.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계속 감추려고 하고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정말 한 몸이 돼서 이런 걸까요? 저는 그냥 구한말이 생각나요. 구한말. 아. 이 뭐 을사오적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외교가 거의 뭐 망조로 가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걸 또 계속 한번 네. 나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선제 타격론 재차 강조, 도발하면 치명적 타격. 요건 뭐 이제 후보자 시절에 했던 네, 얘기예요. 1월 기사네요. 네, 후보자 시절에 했던 얘기고요. 선제 타격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선제 타격이 그냥 다짜고짜 선제 타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게 우리나라 국방 매뉴얼에도 일부 있긴 있어요. 네. 이제 그걸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킬체인. 네. 킬체인이라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먼저 우리가 공격을 한다. 근데 킬체인.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뭐 대놓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건진법사나 천공스승이 와 이렇게 해갖고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할 테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좀 약간의 좀 비아냥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좋습니다. 뭐 그걸 북한의 킬체인 뭐 공격할 것을 막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어떤 미국의 장비를 이용해서 예측 가능한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전술핵을 동원을 한 거거든요. 그때 뭐 전술핵 논란 안철수가 물어봐서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때 윤석열이 버벅댔던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전술핵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뭐 북한의 중요한 어떤 뭐 ICBM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뭐 그런 데를 타격을 하는 건데 킬체인이. 근데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중요한 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미국에서 까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바이든이 왔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공장 뭐 자동차 공장 기타 등등등 미국의 모든 어떤 전략적 그 경제 자산을 위해서 이 정도로 협조를 해주니
바이든님 저의 가오를 한번 세워주세요. 선제 타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전술핵 배치 좀 허락해 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끝.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 후보자 시절에 그 본인이 얘기했던 이런 이게 뭐 저는 물론 선제 타격에 찬성도 하지 않지만 그리고 뭐 킬체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그걸 100%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쿼드도 우리 가입하겠습니다. 전 쿼드 가입 찬성 안 하는데 그것도 안 돼. 하고 까인 거죠. 니네 뭐 국방 얘기할 거야? 국방부 장관 들어오지 마. 뭐 북핵 얘기한다고 통일부 장관 들어오지 마. 그냥 오직 우리한테 퍼줄 수 있는 경제 강요 산자부 장관 들어와. 경제부총리 들어와. 뭐 경제 관련된 비서관들만 들어와. 이게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말 굴욕적인 회담이죠. 한국이 얻은 게 뭐가 있지? 저는 뭐 일본보다 먼저 왔다는 거? 그거 말고는. 근데 그게 뭘?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진짜. 네, 이런 것들을 기자님들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왜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요거 이제 아까 나왔던 경례 거. 얘기죠. 네. 근데 저 바이든이 올린 사진까지 얘기했고 저 우측에 한번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읽어보시면 읽어볼까요? 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 그 밑에 거만 읽어주세요. 네. 한편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이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는 외국 국기의 경우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 국기와 애국가가 동시에 연주되는 경우에는 경례를 한다고 적혀 있다. 적혀 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3조에는 이게 원래는 뭐 이렇게 외국 국기의 경우는 경례를 하지 않지만 외국 국기 외국 국가와 애국가가 동시라는 건 뭐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동시에 나온다고요? 어떻게 동시에 안 나오잖아. 뭐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이 방송사고죠. 방송사고. 네, 그럼 방송사고인데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이어폰을 끼고 각자 듣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면 언론에서 대한민국 뭐 국기법 시행령 3조까지 정확히 지적을 해서 적혀 있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기사에 저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죠. 네, 그런가 보다 하죠. 사실 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설마 이분은 그런가 보다 안 하십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울린다고? 뭐 그 미국 국가와 무슨 뭐 애국가가 동시에 울린다고? 그럼 뭐 각자 듣나? 뭐 그래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기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라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고려 사항까지 집어넣는다고 해서 제가 그 시행령을 찾아봤어요. 이분 역시. 또 그냥 넘어갈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네. 이 있어요. 네. 네, 한번 읽어주시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3조를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 1번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한다. 없네요? 이게 다예요. 이 다예요? 예, 딴 거 없습니다. 옛날 거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애국가와 외국 국가가 동시에 울리면 뭐 경례를 한다. 만드셨나 봐요, 이분이. 새롭게, 그쵸? 창조를. 대통령령을. 네. 저거는 대통령령을 저렇게 기자가 만들기는 어렵고요. 보도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뺏겨 쓰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보도자료 때문에 안 되잖아요. 네, 보도자료가 거짓말시키면 기자도 거짓말시키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 기자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안 물어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그대로 뺏기는 과정에서 팩트체크를 안 된 검증. 그러면 이런 기사가 쏟아졌을 가능성이 있네요. 쫙 쏟아졌다가 이제 눈치 빠른 몇몇 빨리 지우고 체크해본 데는 수정. 네. 이렇게 눈치 없는 데는 뭐 마지막까지 계속 올려놓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윤술 기자는 뭐 안 물어봐도 뻔합니다. 보도자료 보고 그냥 쓴 거라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안타깝죠. 근데 빨리 수정하셔야 되는데 열린공감 TV를 볼 리가 없다 보니까 박제를 하는 바람에 제가 또 근데 아무리 보도자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좀 기본적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받았으면서 이거 이상한데라고 한 번에 생각하셨을 텐데. 받아 쓰던 게 그게 머리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보통 문제입니다. 아나운서들이 뉴스 읽을 때 발음이나 호흡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오늘 뉴스 뭐였는지 모르신다고 그 얘기 많이 거의 들었었는데 비슷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제가 생긴 습관이 모든 기사를 다 기본적으로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이제 그거를 이제 습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너무 우리 불신의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배운 거는 기사는 반만 믿어라였는데 이제는 다 안 믿어. 저는 하나도 안 믿고 다 이제 불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슬픕니다. 제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긍정의 아이콘인데 네, 원래 네, 네. 슬픕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네. 언론계 블랙리스트 얘기를 가져오셨는데 오늘 진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내용을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네. 이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제보를 받았는데, 네. 이게 블랙리스트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네. 블랙리스트가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도 이제 곧 저는 블랙리스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언론계라고 하긴 좀 애매하니까. 네네. 뭐 저기 무슨 이 그게 법사계.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네.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보면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 활동 백서 이래가지고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백서처럼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만든 데가 어디죠? 이게 이제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뭐 시민단체, 뭐 언론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모이셨는데 대부분 좀 정치색이 같은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친여고 사실은 이 책 제일 끝에 있는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감시단 선정 친정권 편파 왜곡 방송인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여기 보면 친정권 편파 왜곡 방송인 1차 명단에서 네, 1차 명단도 네, 있어요. 1차 그럼 2차, 3차 명단에서 명단 얼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누구 여기 올라오셨는지. 자료로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네네. 띄워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명단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화면을 좀 보시면 요 책자거든요. 자 여기 보면 왼쪽에 그 국민언론감시연대 발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냐면 고대영, 네. 이민규, 기란영, 손병두, 임창근, 김장겸, 문호철, 이진숙, 강성주, 이용열 되게 이런 유명한 분들이시네요. 네, 이런 사람들까지는 놀라운 네. 분들인데. 네, 네. 이런 사람들까지는 이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 기사에 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선정한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 이제 주된 사람들이 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현재 KBS 사장 김희철, 송관수 보도본부장, 임장훈 KBS 보도국장, 권태선 방문지 이사장, MBC 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그리고 박성재 MBC 사장, 우장균 YTN 사장, 변상욱 YTN 앵커, 이강택 TBS 이사, 대표이사, 저런 사람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정권 바뀌었다고 저렇게 재빨리 태도가 아니고 자기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노리고 있던 자리에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명단을 쫙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쁘듯이. 이거는 그 전에 쓴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기 전에. 아니죠. 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을 했고, 백서가. 네네. 근데 명단은 이미 그 전에 있지 않았을까요? 계속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물 먹고 있던 시기에 자기네가 가고 싶은 자리에 현재 앉아 있는 사람들을 쫙 얘기하면서 발기인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 보랍시고 우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가로 열고 저는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저 자리에 쟤네들 다 내쫓고 나 좀 보내줘. 앉혀줘. 나 좀 보내줘. 그러면서 이제 칠판에다가 떠든 아이들 이렇게 떠든 아이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뭐 김어준, 주진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어준, 주진우도 김어준, 들어갔습니까? 주진우. 안타깝게도 네. 주진우 씨 왜 들어가야죠? 네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강진구 기자가 있는지 유심히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열린 공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지금 이게 보통 지상파 방송들만 대상으로 그렇죠. 연합뉴스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쨌든지 관여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만 열거된 걸 보고 제가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이분들한테 자리구나. 진짜 궁금했던 게 이거 제대로 하시려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려면 종편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 빠져 있습니다. 손석기 네.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이거 사기업들은 빠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명단들이 다 정부에서 자리에 대해서 입김을 불러 넣을 수 있는 자리만.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만 네.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서 떠든 아이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보니까 SBS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직 KBS, MBC, YTN. 공영방송. 공영방송만. 왜냐하면 거기에 비켜줘야지 자기네들 가니까. 아.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부적절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자 보십시오. 저 이제 그 발기인 명단들을 보면 네. 고대영 KBS 사장 윤석열 이번에 대선 때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인규 KBS 사장 이명박 캠프 언론 특보 출신입니다. 네. 길한영 KBS 사장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영돈 뭐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채널A 사람이죠. 정무에서 네. 이 사람은 홍준표 캠프에서 영입했다가 보류했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보류됐던 적이 사고를 있습니다. 너무 많이 쳤으니까. 네네. 손병두 KBS 이사장, 네. 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출신입니다. 천연식 펜앤마이크 대표 처음 들으시나요? 아, 저분은 좀 심했다. 네. 아, 저분은 저분은 미래통합당 아예 총선 출마했습니다.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오가 상하겠다. 네. 그렇죠. 김장겸 MBC 사장 미래통합당에서 전략공천으로 대상에 올렸다가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니까 그러네요. 내려왔던 케이스. 그리고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은 최근에 윤석열 캠프 언론 특보에 또 임명됐다가 또 말이 많아서 또 내려왔던 네. 케이스고요. 네. 강성주 포항 MBC 사장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위원 출신. 네. 어쨌든 이분들은 명확히 확신범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때, 좀 바라봐줘. 네, 한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미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 정치적 성향을 커밍아웃하고 저널리스트로서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 자리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이런 백서를 써서 블랙리스트를 고발하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정의로운 언론인 양 이런 두꺼운 이런 책자를 하나 내놓으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름들도 전부 뭐 방송사 이름 딱 적혀 있어요. 네. 나 여기 보내줘 이렇게. 나 여기 보내줘. 하고 싶어. 네. 라고 정확하게 딱 써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그 노력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재빨리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 보고 6월 10일에 네. 감시단이 이제 출범을 한답니다. 6월 10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생긴 거는 그러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선거 이미 그 과정에서 생겼었고 네. 또 만드는 거잖아요. 또 하겠다는 거죠. 2차로. 네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공정을 논한다는 거. 공정. 네. 공정이죠. 이분들이 항상 공정. 공정을 얘기합니다. 네. 네. 공정. 네, 항상 공정을 얘기합니다. 네. 이참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한 5년 전 기사를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또 있었어요. 뉴델리 기사인데요. 네. 5년 전에도 우파 언론인들이 언론 노조에서 우파 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50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적이 있는 거죠. 기사를 삭제하거나, 네. 기사를 내리거나, 네. 혹은 권력에 대해서 아첨하거나 이런 언론인들을 다 기록을 해서 언론 노조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음 한번 네. 여기 안 넘어가네. 아니요. 네, 다음 거를 주시면 네, 맞습니다. 이거. 네, 자, 네 됐습니다. 네. 저기 보면 저기 적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네. 5년 전에 언론 노조에서 네. 문제 있는 언론인들이라고 잠깐만요. 뒤로 가야 되는데 문제 있는 언론인들하고 쫙 적어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5년이 지나서 네. 마치 지하에서 올라온 거죠. 네, 때를 기다렸다. 그렇죠. 이날을 기다렸다. 이날 기다렸다. 네, 나타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살자 이러면서 우리 자리 좀 다시 원위치 시켜달라. 이제 그만
추억 속의 그대가 돼주십시오, 네, 제발.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거죠. 한 10%는 보복일 것 같고, 니네들이 우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었어? 우리도 니네들 이름 쓸 거야. 이러면서 반장 바뀌고 나니까 전임 반장 이름 먼저 떠드나이 적는 거와 똑같은 거죠. 저는 이제 요 대목에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네. 이낙연 이제 전 대표,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이제 정운현 씨. 그분이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총리이자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을 측근해서 모시던 사람이 막판에 윤석열을 지지했단 말이죠. 네네. 그 정도 임팩트는 보였어야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를 받을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뭐 이제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받으세요, 막 열심히 지금 저 만들고 뭐 그러지만 여기서 그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자리는 한정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숟가락을 담그겠다는 분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왠지 이제 이분들이 다 원하는 자리는 얻지 못할 것 같고 정운현 씨는 좀 왠지 좀 임팩트 있는 자리를 하나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정운현 씨 예상을 같은 경우는 해봅니다. 이제 언론재단 네. 한번 트라이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아무튼 지금 이제 권력이 아첨하는 그 언론 그리고 언론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네. 항상 자리를 원하거나 이권을 원하거나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네들이 출마한 경력들은 깨끗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등장해서 하지만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다시 그냥 그 정치 활동을 하거나 네. 출마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언론 쪽으로는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정치에 출마했다가 다시 언론계로 온다는 것은 정말 반대입니다. 아니죠,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옛날에 우리 동네에 출마했던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저분이 왜 또 저 회사 사장을 맡으셨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상하죠. 최문순 도지사가 다시 지금 언론으로 안 가잖아요. 최문순 지사가 MB 사장 간다면 아마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난리가 나겠죠. 홀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일들을 마치 이제 자기네들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하기보다는 요게 아마 6월 10일에 다시 또 이슈가 될 거예요. 네. 요 백서 뒤에 있는 이 블랙리스트는 아무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이제 열린공감 TV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보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이제 하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너무 궁금해요. 네네. 내용도 꼼꼼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권지현 기자님은 살짝 보여드릴게. 네네. 아, 참. 네.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예, 요건 뭐 이제 열린 공감의 특종으로부터 시작된 굉장히 이제 와, 진짜 발 빠르셨어요. 네. 정말. 네. 저한테 연락 주시지. 집이 멀지 않은데. 네. 이게 근데 저 박민영 대변인이라는 분, 전 저분께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분이 이걸 받지 않았으면은 사실 언론들은 대부분 다 그냥 묻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이거 뭐 포토샵을 했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섹시한 문제잖아요. 탄도 미사일을 쏜 다음날 대통령이 술에 취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만취 상태의 사진이 찍혔다는 것은 아무리 윤석열을 그렇게 찬양하는 언론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너무 보도를 하고 싶어 막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눈치는 보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저런 글을 썼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어갖고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박 대변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죠. 네. 첫 번째 포토샵이다. 포토샵이다. 두 번째 법적 조치하겠다. 법적 조치. 네. 근데 어떤 사진이든 다 만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열린 공감에서 그 경양식 술집이었나요? 거기도 다 가서 가격까지 다 훑고 네. 상암동은 심지어 시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가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일단은 그 얘기를 떠나서 네. 사실은 저게 포토샵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먼저 그러면 이제 국민관이 됐건 아니면은 국민의 힘이 됐건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는 술을 안 마셨다.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 엄중한 시기에. 네. 미사일을 쏜 다음 날 지금 네.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뭐 그리고 이제 사진이라는 게 아까 네. 다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네. 사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뭐 약간 좀 붉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게 포토샵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네. 사진에는 뭐 물론 뭐 이제 여기 무슨 사진에는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무슨 뭐 뭐 조명의 뭐 각도 이런 거에 따라 갖고서 사진이 찍히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메타 정보라는 거 있어요. 거기서는 그 장소와 시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냥 합성이란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사실은 뭐 이제 약간의 뭐 이렇게 손을 봤다라는 게 취한 것처럼 멀쩡한데. 아, 저는 항상 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열린공론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직접 박민영 그 대변인과 통화를 아까 했었죠, 최영민 감독이. 네,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오늘. 두 분 다 통화를 하셨구나. 저도 통화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나중에 본 거로는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로 고쳐졌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최영민 감독님이랑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통화할 때는 이게 저희 이사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장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공유했다라는 식의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만취자리라고 주장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가라고 했던 이 주어가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로 고쳐졌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저희 김용민 이사장이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매체 기자인 줄 몰랐던 것 같아서 저희 이사장이요? 저희 이사장 민주당 탈당한 지 9년 됐는데 제가 아니 국민의힘 입당을 했는데 계속 끊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네. 저 민주당이라고 지금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최영민 감독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이 박민영 대변인이 뭐라고 네. 그랬냐면 그러면 그러니까 최영민 감독이 이렇게 팁을 준 거예요. 지금 언급하는 사람 민주당은 누구를 말하는 나는 민주당에서 그런 걸 발표한 적이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민영 씨가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을 우물쭈물하니까 이제 뭐 황교익하고 이제 김용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황교익은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용민이 역시 의원이냐 했더니 의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이 우리가 아는 김용민 의원 말고 김용민 PD를 김용민 의원으로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착각하고 있어요. 네. 착각하는 척 한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완전 바보 같은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최영민 감독이 다 들어보고 난 뒤에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민주당 뭐 지지자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그럼 고치겠습니다. 고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정된 본이 좀 올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원본의 내용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원본은 우리가 캡처한 겁니다. 네, 캡처를 한 거고 법적 조치. 사실은 이거를 포토샵을 할 거면 티 안 나게 하든가. 포토샵을 했다라는 주장인 건데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이 포토샵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최초 보도한 저희가 포토샵을 했다라는 원문 취지는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정말 이것을 포토샵을 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한번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이걸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섀도우 복싱하지 마시고. 아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다른 사진들이 여러 군데서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제보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실 수 있냐라고 일단 여쭤보니까 일단 매체에 따라서 이제 저희를 못 믿는다는 식으로 얘기하셨고 만약에 있으시면 정말 믿고 달라. 우리가 뭔가 왜곡하거나 그런 매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이 사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지점은 굉장히 엄중했던 시기에 대통령이 술을 밤 11시까지 마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집에까지 가서다 팩트체크까지 된 사안이고 술을 안 마셨다고 지금 반박하실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국민 정서가 안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라고 하셨더니 그러면은 이제 비서진들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좀 공을 넘기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러셨는지. 일단은 만약에 정말 술을 안 마셨는데 뭔가 헛발질을 한 거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오해를 받으신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반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 늦게까지 술을 드셨고
그리고 어떤 사진이든 지금 얼굴이 되게 빨개지거든요. 어떤 사진이든. 저게 이제 이미지를 그대로 캡처를 한 거 아니고 오른쪽 네. 사진은 그 모니터 화면을 그냥 그 찍은 걸로 보여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모니터 화면의 색조가 다르거나 자기 촬영한 네.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공간이 어떤 곳이냐,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왜곡이 두 번 일어나는 건데 저런 사진을 가지고 저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면은 저 알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좀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이제 분명히 자기가 이제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법적 조치는 저분이 당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 조치가 필요한 건 당연히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래서 보도는 많이 나온 건가요? 제가 못 살펴봤어요. 보도 네. 많이 나왔나요?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군요. 박민영 씨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네. 연락 받으시겠네요. 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데 네. 어떻게 두 분 오늘 어떤 시간이셨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어떤 총평,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총평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해봤고요. 네. 그리고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네. 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지금 이 험난한 야만의 시대를 잘 살아가야 되는 가운데 미디어라도 좀 제 몫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는 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모든 특히나 조선일보를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들이 또 어떤 왜곡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라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 열린공감의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도 요즘 덕분에 좀 덜 봐요. 네. 해주실 거니까. 제가 해드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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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론을 얘기할 때 영어로 저널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된 언론인을 향해서 비유를 들 때는 항상 휘슬 블로워 혹은 이제 내부 고발자 이제 휘슬 블로워라고도 휘슬 얘기하고 블로워. 그러니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네. 그리고 그 와치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와치독. 이제 탐사보도 언론인 같은 경우는 와치독이라고 합니다. 와치독은 뭐냐 하면 감시견이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짖어야 됩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지금 와치독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그냥 독인데 그냥? 그냥 이제 아주 길들여져 있는 네. 그러니까 도둑과 아주 네. 그러니까 아주 거의 같은 도둑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정말 너무 짖어서 제가 고민이거든요. 그럴 네. 때마다 이제 먹을 걸 주죠. 네네. 네,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걸 주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먹을 걸로 길들여져 있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 먹을 거를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치독이라는 근성을 하나도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위슬블로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아까 부탁을 드리지만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김건희 씨와 이제 좀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이제 뭐 미모 얘기 좀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언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것도 제 역할을 좀 한 거죠.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언론이 그 정도의 어떤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은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고 이쪽 정권일 때는 감시견 역할을 하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만약에 팬클럽 회장한테 사진이 갔다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 났겠죠. 네, 모든 취재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갔을 거예요. 기자 앞에 성명 나오나? 네네 우리 언론인들이 유독 이런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기자 권력 감시를 극강으로 끌어올립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독재 정부의 후예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해 버립니다. 이 거리를 두고 제발 권력과 좀 거리를 두고 휘슬블로어 혹은 와치독이라의 정신을 좀 지켜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희가 이 하는 일이 사실 계란위로 바위치기 같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한 하잖아요. 명의 기자라도 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다면.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성함이 생각이 났어요. 김민호 씨. 김민호 씨. 네, 김민호 씨가 정말 결혼을 잘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와이프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 방법이 뭐냐?
계란을 단단하게 얼리면 된다. 네. 단단하게 얼리면 되나요? 계란을 어쨌든, 훨씬 더 강력하게 얼리면 네.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삭발 투쟁하고 들어오셨을 때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네. 투정하지 말고 투쟁해라. 아.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전 개신교인이니까 아멘을 했는데 네, 저희도 힘내십시오.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치지 않고 네. 좀비 정신으로 네, 네. 저희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존버 정신. 네, 존버 정신. 예, 네, 좀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영혼을 네.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영혼을- 저는 죽지만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존버 정신으로. 네. 우리 이회수 곧 네. 돌아가신 이회수 선생이 늘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버티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바다를 향해서 가는 또 강물은 또 바다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그 말을 잊지 말고 나아가셨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비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